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영주 전 의원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일 전 조사보다 4.7%포인트 떨어져서 32.6%로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 총선 이틀 후인 12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간 지지율은 28.2%까지 떨어졌는데 이 수치는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일간 수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건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저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네. 총선에서 일단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총선 결과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본인의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것도 몇 줄 국정 쇄신하겠다, 경제와 민생에 주력하겠다 이걸로 그쳤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어떤 분명하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어떤 반응이 나오기 전까지는 네. 지지율 추락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앞으로 내일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는데 그것도 저는 별 변화를 못 줄 것 같아요. 국민이 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진솔하고 과감한 사과와 설명과 해명과 이런 거를 하는 기자회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지지율 추락의 정체 내지는 추락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총선 패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반응이 민심에는 좀 미진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시점상으로도 총선 그 패배가 이제 가시화된 거 아닙니까? 그 전에는 여러 가지 공표 금지 기간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사실은 또 의료 개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많이 속상해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그 2만 명이라는 숫자를 들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또 하나는 여전히 그 대통령의 대통령실의 대변인이라도 가령 이재명 대표 지금이라도 만나시겠단다 이런 시그널이라도 하나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도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는 과거적 발언이다. 네. 이 용어 가지고 적절하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자꾸 보내고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요. 그래서 당내 의원들이라도 그런 목소리라도 반영해서 해가지고 조금 더 전향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공표되는 그 총리라든지 비서실장 후보군이 과연 실제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거명되고 있는 분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기자분들이 많이 이제 그런 정보를 가지고 모아서 네. 했다고 보여지지만 그런 정도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주변에서 총리 후보군이나 비서실장 후보군이 들려 나오는 이야기로 봤을 때 대통령께서 변화할 생각이 없나 보다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더 곱씹어 보셔야지 이런 정도로 수준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겠다 입장 표명해서 말 한마디로 국민이 옳습니다 이런 얘기해갖고 넘어가서 될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걸로 보이는데 큰 변화를 주지 못할 거다 이렇게 앞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게 국무회의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 방식에 좀 문제가 아무래도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용은 커다랗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봅니다. 국정 쇄신 그리고 경제와 민생에 주력하겠다. 그리고 쇄신의 구체적인 인사 쇄신은 내일까지 정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를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밝힐 리는 없는 것이고 대충 원칙적이고 윤곽적인 얘기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에게 어떤 새로운 감동이나 영향을 주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방송을 통해서 비판을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소통이 대개 국무회의의 모두 발언이나 아니면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가는 원웨이 소통.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부하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했고 뭐 나의 생각은 이렇다라는 것만 하는 원웨이 소통에 그동안 그쳤거든요. 이런 불통이 이번 총선 참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게 궁금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통령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점이 있고 저 점이 있는데 이것을 대신해서 해주는 게 기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인적 쇄신을 한 다음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5월 10일이 취임 2주년이잖아요. 취임 1주년 때도 기자회견을 안 했습니다. 올 연도 기자회견도 안 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사실상 정식 기자회견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쌍방향 대규모 무제한 기자회견을 해서 많은 국민들의 궁금증에서 해서 대통령이 진솔하게 답변을 해야지 뭐 어떤 방송의 앵커의 대담으로 그친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별 변화가 없을 걸로 봅니다. 예, 입장 발표 형식을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할지 대국민 담화를 할지 둘 중에 좀 고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결국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네. 기자회견의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셨거든요.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 뭐 말씀 들어보면 제일 약한 방식으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국무회의 때 여는 말씀으로 총선의 그 국민들의 심판을 달게 받겠습니다. 쇄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국무회의를 하시는 정도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 가장 센 방식이고 그다음에 담화를 하는 방식이 있고 제일 약한 방식으로 국정쇄신 방안을 여러 국무회의 열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통령이 크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놀랄만한 인적 쇄신을 하는 총리나 비서실장 어떤 임명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후보군 내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놀랄만한 새로운 변화는 없어 보이는데 또 실제적으로 국정쇄신 방향을 밝히는 방식에 있어서도 담화도 아니고 기자회견도 아니라면 대통령이 크게 변화할 의지가 없나 보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측면도 한번 좀 곱씹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는 기자회견이 없었는데 그렇다면 내일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 방식이 되더라도 말씀해 주신 대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라던가 혹은 임기 초반에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도어 스태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다시 재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취임 100일 기자회견도 사실상 기자 간담회였어요. 정식 기자회견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여 차례 하다가 스톱한 도어 스태핑을 지금 다시 재개하는 것은 이상하잖아요. 모양새가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질의와 응답이 되지 아니하고. 자, 이제 앞으로 비서실장이 누가 되고 홍보수석이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비서실장과 홍보수석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정식 기자회견, 무제한 기자회견, 뭐 취임 2주년이든 아니면 그 전에 4월 중순이 되든 이것을 대통령한테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건의를 하고 대통령도 이것을 받아서 해야 돼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50%는 자업자득이고 50%는 이제 반대 세력의 선전, 선동, 공세에 억울하게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자업자득이나 억울하게 당하는 것도 다 기자회견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당당하게 얘기를 못해요? 내가 김건희 특검법을 왜 거부하는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내가 왜 거부하는지, 최상명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러이러하게 바르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했다. 이종섭 대사는 이래서 보냈다. 네. 이런 거를 왜 얘기 못합니까? 그래서 저는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비서실장과 홍보수석이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된다. 네. 김진희 의원께서는 연초부터 총선 직전에도 기자회견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좀 강조해주고 계신데 의원님께서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라도 좀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가능성을 떠나서 지금은 할 수 있는 그 변화, 지금까지 안 했던 것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때이죠. 그렇다면 그동안에 그런 것이 소통이 부족했고 안 했다 그러면 이제라도 하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라도 하십시오. 그런 방식의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인적 쇄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태도 변화라고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을 바꾸면 뭐 하겠습니까? 대통령 지시를 받는 사람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인적 쇄신 이전에 대통령께서 변화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줄 필요가 있고 그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기자회견에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아는 건 아는 대로 소상히 밝히는 태도의 변화의 시그널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제일 또 인적 쇄신에 있어서도 편안한 사람 말고 내가 까칠하고 내가 좀 같이 하기도 힘든 사람하고도 같이 한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모습 이런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국민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지금 뭐 오늘 내내 방송하는 게 뭡니까? 중동에 지금 뭐 헤즈볼라하고 네. 뭐 확전되거나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가 여러 가지 불균형과 불안정한 상태에서 고유가 시대, 고환율 시대, 고물가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체면이 아니고 국민들 먹거리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뭐 손해를 보더라도 협치하겠다. 이재명 대표든 이준석 대표든 만나겠다. 이런 모습들이 가장 크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한덕수 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후임으로 누가 올지도 관심인데 지금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내일 입장 발표에서 이 인적 쇄신에 대한 언급도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대놓고 공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상 인사는 대단히 어떤 보안과 비공개를 중시하기 때문에 내일 모두 발언에서는 이제 총선 결과에 대한 본인의 생각 그리고 앞으로 국정 쇄신 방향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것이고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중요한 인선은 이관섭 비서실장이 여러 후보군에 관한 보고서를 올렸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과 이런 것들을 가늠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과거와는 달라야 된다. 비서실장에 관한 얘기가 또 앞으로 나오나요? 네.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거와는 다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고심과 고심을 하고 있을 것이며 내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는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예. 내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가 담길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뭐 그러니까 형식적인 의미에서의 인적 쇄신을 하겠다. 뭐 정책적 전환을 가겠다는 얘기지 말씀 주신 대로 누구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제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총리와 비서실장 중에 누구를 상수화할 거냐. 총리를 먼저 정해놓으면 비서실장은 총리와 총리가 되고자 하는 분과 겹치지 않는 분 그런 분들을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지금 비서실장이 고심이 깊어진다는 것은 총리를 누구를 하나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과 다른 어떤 사람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후보군들이 대외적으로 노출되는 것 자체도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후임 국무총리 또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여권 안팎에서는 여러 함합평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군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권영세 의원, 또 주호영 의원, 이정현 전 의원 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는 역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정진석 의원, 김한길 위원장, 또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장제원 의원 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물론 뭐 총리나 비서실장이 여기 함합평에 언급되지 않은 인사들 중에서도 발탁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함합평으로 나오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선 대통령 비서실장에 관한 가장 큰 요구 사항은 무엇보다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무적인 감각이 네.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참모들이 별로 없었고 일부 직언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주 이 실패나 어떤 그 상황이 어렵게 된 경우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엑스포 유치 대참사. 네. 그거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아부성 발언을 계속해서 우리가 역전할 수 있다, 역전할 수 있다 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자, 두 번째, 강서구청장 후보의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통령이 사면을 해서 후보로 강행했잖아요. 이것을 말리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에 관해서 많은 여론과 언론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세하게 해명과 아니면 뭐 이런 것을 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몰카 공작을 규탄할 것은 규탄을 해라. 네. 그런데 앵커 대담으로 대체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그리고 정무감각이 없는 대표적인 경우는 이종섭 호주 대사를 임명을 하고 그것을 그런 논란이 총선 전에 당연히 있을 것으로 몰랐다면 바보고 알았는데도 대통령에게 직언을 못했다면 역시 아부성 참모들이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보수석, 정무수석은 가장 중요한 핵심 참모입니다. 이런 잘못을 반성 삼아서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언을 할 수 있는 정무 감각을 갖춘 인물을 고르자면 예를 들어서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제외돼야 할 것이며 윤핵관이 아니더라도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에서 상하 관계에 그칠 것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은 배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정무적 감각을 갖춰야 하고 쓴소리를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비서실장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하마평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인사들은 자의와는 관계없이 이름이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이고 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후보군 이외에도 발탁될 가능성은 높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명단들에 대해서 이름들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은 주호영 의원은 좀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영남 중진으로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국민의힘 내부에서 중진회의가 있었겠습니다만은 비대위 체제로 간다라면 차라리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원장 역할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주호영 의원 같은 분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총리의 경우는 만약에 김한길, 주호영, 권영세 이 세 분 중에 하나라면 사실은 권영세, 김한길 이 순서를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비서실장의 경우에는 사실 권영세 의원은 현역 의원으로 당선되셨기 때문에 비서실장으로 가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서로 간에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 김한길이냐 혹은 이 두 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권영세 의원이 만약에 총리가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게 문제가 됩니다. 또 서울법대 선후배 검사 출신 이런 것이 겹쳐지는 부분을 배제하는 부분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총선에 겨녔다는 측면에서 협치라고 하는 부분 또 양평 고속도로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비서실장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또 인사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더 총리를 한 분 정해놓고 그분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분으로 모시는 게 좋겠다. 다만 총리든 비서실장이든 영남 중진은 배제하는 것이 맞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정현 전 의원 같은 분이 이제 비서실장이라든지 이렇게 총리라든지 호남 배려를 하는 측면에서 거론되고 있지 않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정현 전 의원이 지금 비서실장이나 총리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전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크게 접점이 있었는가 사실 크게 떠오르는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이정현 전 의원이 이렇게 갑자기 좀 부각되는 배경은 좀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호남 출신이라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 정권 시절에 호남의 순천에서 지역구원으로 당선이 됐고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당대표로 선출됐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당시 여당의 당대표가 이정현 의원이었습니다. 우선 이제
그 총리로 만약에 거론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총리는 국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야 됩니다. 야권 연합이 지금 192석이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 반대표를 던지면 어떤 사람도 총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야권에서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서는 명분과 꼬투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굳이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까지 거론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단순히 대통령 비서실장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라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정무 감각과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정현 전 대표가 과연 충분한가 이거는 좀 미정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 후 첫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실 인사 개편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인사 개편을 그동안의 국정 실패를 반성하고 국정기조 전반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암화평에 오르고 있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께서 과연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국민과 맞서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지 이미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쇄신책을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마평 면면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민의를 수용할 생각이 있는지 우려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거는 좀 한 발 앞선 얘기죠. 사실은 저런 말씀은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명됐을 때 코멘트를 하는 거고 지금 하마평이라는 것은 거의 저 안에 후보군이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실제 대통령실이 검토하는 분하고 전혀 다른 분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선제적으로 저렇게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 조금 더 국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인사가 되기를 바란다. 어떤 분이든 좋다. 오히려 이런 것이 더 호쾌하지 않냐. 처음부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식의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이런 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몇몇 사람을 간접적으로 겨냥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제 윤핵관으로 거론이 되는 사람,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처음에 하마평에 올랐지 않습니까? 이동관 그 당에서 아예 대변인이 성명을 낼 정도로 네. 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야당이 지금 겨누고 있는 사람은 윤핵관 중에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 전 의원 같은 사람,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에 전반적인 국정 실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 당선자의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몰아붙이는 것은 총선 민의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에 대해서 국민이 회초리를 든 것이다. 그러면 그런 민의를 수용을 하는 첫 번째 액션은 대통령이 오만과 불통의 이미지와 상관없는 그런 인사를 자기 대통령 비서실장 최측근에 앉혀야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 윤핵관들을 집중적으로 겨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야당의 저런 공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봐요. 총선 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사퇴로 지도부 공백 5일째를 맞았습니다. 내일 열리는 당선자 총회를 앞두고 오늘은 4선 이상 중진 당선자들이 모여서 당 수습책을 논의했는데요. 회의를 마친 후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이 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선자 총회를 앞두고 중진 의원들을 모시고 당 체제 정비 방안을 포함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고 가급적 신속히 당 체제를 정비해서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비대위를 거쳐야 돼요. 당헌 당규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고위원회가 있는 상태면은
비대위가 이제 거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최고위가 없고 그 전당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뭐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데 비대위가 당원 당규상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당원 당규상 비대위가 있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결국 비대위로 국민의힘이 다시 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비대위원장에 물론 전당대회를 열기까지의 이를 관리하기 위한 비대위가 되겠습니다만 비대위원장에는 누가 될 것이냐 또 그렇다면 비대위가 꾸려진 이후에 전당대회는 언제쯤 개최할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이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빠르면 7월에는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대다수 여론이 관리형 비대위를 최대한 짧게 해서 전당대회를 가장 빠른 시기에 하자. 네. 어떤 국정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고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관리형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윤지혁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해도 괜찮고 차분하고 공정하고 균형적으로 전당대회 경선까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7월 달 정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입니다. 거기서 제 지로는 한동훈 위원장도 나오고 지금 대권 주자 이재명 의원과 1, 2위를 다투는데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무게 중심추가 수도권 이쪽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도권을 대표하는 나경원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원희룡 전 장관이 이번에 발탁이 안 되면 원희룡도 나오고 해서 7월 전당대회에 모든 국민의 관심을 몰고 가서 완전히 흥행을 해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비대위원장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결국에는 차기 전당대회를 어떻게 흥행시키느냐가 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소위 이른바 대권 주자들은 이제 전당대회에 나오신다고 생각하고 대권 주자가 되지 않거나 또 당대표 도전하지 않을 다선의원 중심으로 뭐 당선자 워크숍을 통해서 정리할 텐데 예를 들어서 조호영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이나 소위 6선급 의원님들이 당의 중심을 모아서 무난하게 전당대회가 역동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시는 역할을 하면 좋겠고요. 뭐 그 조호영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이나 또 다른 의원님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당대회에서 뛰지 않을 전제로 하는 다선 의원들 중에서 자연스럽게 뭐 내부적으로 자천 타천으로 중의를 모아내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것이 뭐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는 것이 크게 큰 뭐 이렇게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권한이 큰 것도 아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앞서 김진희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차기 당권 주자 얘기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면요. 격전지인 수도권에서 생활한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의원들 이런 비윤계 중진들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또 김조섭, 김용태 당선인 등 30대가 주목을 또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100% 당원 투표로 지난번에 그 룰을 바꿨기 때문에 이번에도 100% 특별히 룰을 바꾸지 않으면 이번에도 100% 당원 투표를 할 겁니다. 당원 투표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력이 영남에 포진한 약간의 이 중년 노년 세대들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으로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이 결정과 의견을 가지느냐 이것이 이제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데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번에 이 국민의힘이 영남당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수도권에서 이번에 아주 극적으로 승리를 거둔 그래서 안철수 그리고 이제 나경원 그리고 직전까지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선거를 지휘했던 한동훈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인천의 유일한 2명의 당선자 중에 한 명인 윤상현 의원
자, 그리고 이제 김재섭, 김용태, 김재섭 도봉에서 강북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사람이 김재섭 37살 당선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이 북부 지역 포천 가평에서 당선된 33살의 최연소죠.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람들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도 나오는데 과연 영남에 포진한 나이 많은 이 책임당원 그룹이 직전까지 있었던 이준석 파동의 악몽을 과연 떨쳐낼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 악몽에 사로잡혀 있다면 김재섭, 김용태 이런 청년 초선 출마자들이 다수 득표를 하기에는 상당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렇게 비윤계 중진 그리고 수도권 젊은 당선인이 만약에 차기 당권 주자가 된다면 친윤계 중심으로 굴러왔던 당의 역학관계도 좀 바뀔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역학관계가 바뀔 만큼의 비윤 세력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좀 비윤계처럼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윤 대통령하고 척을 지고 있거나 뭐 요즘은 그런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비윤계로 생각되지만 쓴소리를 하지만 완전히 말하자면 비윤, 반윤 그런 게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당은 대통령과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다. 다만 당원들이 그런 걸 고려하겠죠. 예를 들어서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이렇게 치면 원희룡 이렇게 치면 그래도 누가 대통령하고 커플을 됐을 때 당정 관계가 수월하게 잘 진행될 것인가를 당원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도 처음부터 철저하게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서 이것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만 표를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지금 차기 대선까지 전당대회가 한 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주자들이 꼭 이번 지방선거밖에 없고 큰 권한이 없는 이번 당권에 다 도전할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원희룡 전 장관도 이번이냐 다음이냐에 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보고 지금 거명되어 있는 모든 부분이 이번에 올인할 것이다. 네. 그렇게 보기도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6명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여부가 총선 민심 수용 여부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21대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킵시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입니다. 만일 이 기회를 차버린다면 총선 패배가 아니라 더 큰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22대 국회 민주당 당선인들까지 모여서 최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다음 달 2일에 반드시 표결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재차 확인한 상태입니다. 의원님, 민주당이 지금 계속해서 최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표결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아마 이제 이번 그 총선의 민여가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 중심으로 말하자면 윤 정부를 심판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참에 그 최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여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조금 더 그러기 위해서는 특검 법안이라든지 또 이점섭 그 대사 관련해서도 좀 포함하는 수정안들을 국민들이 보기에도 안정되게 다듬는 것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다음에야 대통령실에서도 일정 정도 화답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겼으니까 밀어붙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는 뭐 실제로 결과적으로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민주당이 표결 날짜까지 못 박아놓고 상당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데 어떤 배경으로 보십니까? 이번에 국민의힘에 108석을 준 것은 일종의 108번뇌, 여당이든 야당이든 108번뇌를 하는 심정으로 이 총선의 결과를 잘 받아들여라.
일단 국민의힘의 대통령 거부권이라고 하는 마지노선을 일단은 보장해 준 거 아닙니까? 야당에게는 너무 무리하게 불합리하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법안을 밀어붙이지 말아라 숫자로. 최상병 사건은 말이죠. 세 갈래로 지금 면밀하게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상병이 어떻게 해서 죽었으며 그 죽음에는 누가 책임 있는가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자,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대령이 수사를 하는 데에 과연 부당한 압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국방부 검찰단에서 박 대령을 기소를 해서 박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이 그거 경찰에 자료를 넘기지 말아라. 국방장관 귀국하기 전까지 명령을 내렸는데 박 대령이 이첩한 문제에 관해서는 명령 불복종, 항명과 그리고 박 대령이 막 TV 같은 데 나와가지고 국방부 장관을 비난하고 무슨 수사 외압이 있었다느니 이런 식의 한 부분에 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국방부 검찰단이 기소를 해서 서울중앙 군사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세 갈래로. 아니 어느 나라가 최상병의 죽음은 상당히 젊은 죽음은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지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압니다. 군대에서는 여러 가지 사고가 벌어진다는 것을. 그것을 벌써 세 개의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사법 처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가합니까? 이것을 국회에서 또 예산 또 뭐 수십억 원을 들여가지고 특검을 하게 세 개의 수사기관의 재판과 이거를 결과를 보고 나서 해도 늦지 않잖아요. 이 점만큼은 제가 절대로 민주당이 무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특검 대상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본질적으로 특검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일단 2일날 표결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고 민주당에서 이 법안을 처리를 한다면 결국에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이고 거부권을 행사해서 만약에 국회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총선 이후에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을 던지겠다 이런 여권 내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여권에서도 일부 반란표가 나오게 된다면 이 처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첫 번째 질문은 안철수 의원이나 조경태 의원이 과연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김재섭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겠다는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라는 물음을 던지고 싶고 이것이 특검까지 오게 만든 것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호주 대사 문제를 잘못 처리해서 그렇습니다. 총선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흑막이 있고 대통령의 압력이 있구나 하니까 마구 특검법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전성동에 많은 국민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5월 2일 저런 표결하기 전에 4월 중순이나 4월 하순에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보수석 다 갖춰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야 됩니다. 해서 최상병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설명이 납득이 된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특검법을 추진하는 동력이 약화되죠. 일은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기자회견 하지 않고 야당은 총선 때 밀어붙인 것처럼 계속 밀어붙이고 이것을 이슈화하고 만약에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대통령한테 대단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설명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국민들은 또 흑막이 있구나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정무적인 감각을 좀 발휘해서 정정당당하게 본인이 그 문제에 관해서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뒤로 숨습니까? 정정당당하게 내가 국군 통수권자로서 박정훈 대령이 그 중요한 포항 해병 1사단장을 경찰에 넘기고자 하는 거를 내가 그런 일 가지고 넘기면 누가 지휘관이 되느냐라고 내가 막았다. 왜 설명을 못합니까? 국민에게 제발 설명을 좀 해라. 그러면 야당이 특검법을 절대로 불합리한 것을 밀어붙이기 힘들다. 네.
김진희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기자회견의 필요성 강조해주고 계신데 일단은 민주당이 5월 2일 날 표결 처리하겠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지금 여권 내부에서 나도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런 입장이 나오는 상황이라서 결국에 만약에 표결 처리될 경우에 이 법안이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래도 뭐 아슬아슬하게 통과되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개인적인 여당 내 발언들은 우호적인 발언들이 네. 있습니다만 실제로 당이라고 하는 것이 또 워크숍을 하고 논의를 해갖고 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분들은 투표권도 없잖아요. 김재수 의원이 투표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좀 다른 것이 다만 오히려 이 지금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현재 의원 중에서 22대 국회에서 탈락한 분들의 반란포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수사 중인 현안에 대해서 특검을 바로 한다는 건 무리수가 있다. 조금 늦게 해도 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뭐 오히려 더 수사가 끝나 공수처 수사, 경찰 뭐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일괄 처리하자라고 여야 합의하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22대 국회 첫 걸음인데 또 물론 21대 국회가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문을 닫은 건 아닙니다만은 21대 국회를 마지막까지 파장을 서로 극한 대치에 가져가야 될 것이냐는 여야 모두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국 혁신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비례대표 당선인 11명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이후에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접견하는데요.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국 혁신당이 저런 모습이 우선적이겠죠. 말하자면 민주당을 지지했으나 이재명 대표에 대하여 크게 호감을 갖지 않고 대체로 친노 친문 인사들 지지자들이 많이 조국 혁신당에 표를 찍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또 혹은 뭐 일정 정도 민주당에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조국 혁신당의 지지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면 노무현 문재인의 당 따라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교섭 단체가 되려면 8명이 모자라는데 예. 제발 민주당 안에 있는 비명 친노 친문이 조국 혁신당에 와줬으면 하는 러브콜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무리 저런 모습을 하더라도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에 탈당을 하면서 당선자 중에서 조국 혁신당을 갈 사람은 극히 찾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갈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셨는데 네. 그렇다면 소수 정당이 뭉치거나 아예 국회법을 고치는 시나리오까지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거야 큰 틀에서 민주당이 그런 방침을 정해야 되죠. 그러려면 실제로 보면 10석, 15석이 될 텐데 15석으로 낮춘다 그러면 3명이 더 모이면 어렵사리 김종민 의원이라든지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또 다른 지금은 이번 국회는 또 당선자 중에 무소속도 없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려움일 텐데 그것은 이제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만 어쨌든 기본은 민주당이 그런 방식에 동의를 해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8석의 구멍을 메꾼다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조국 대표 행보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우선 조국 대표가 부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다 부산 출신이고 조국 대표는 이번 선거 승리에 기세를 몰아서 본인이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야권의 지도자의 후계 반열에 오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적 특징을 이용을 해서 살아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를 업으려고 하고 있고 야심을 좀 더 벗겨보면 아마도 이재명 대표에 맞서는 본인이 어떤 지도자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고 부산세를 업으려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꿔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과거 김대중 총재의 이 민주당이 김종필 총재의 자민련에 국회의원들을 꿔준 적이 있어요. 그때도 자민련에서 먼저 법안을 고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회창 총재의 한나라당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게 특정 정당을 20석 이상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회법을 고치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론의 극심한 반대에 부닥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방법이 안 되고 민주당에서 의원 꿔주는 것은 조국 혁신당이 얘기하는 정치 개혁의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고 유일한 방법은 진보당이라든가 그리고 거기 속해 있는 시민사회 세력, 그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가 있는 세력,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전부 다 합치면 20석이 지금 될란가 말란가 이런 상황인데 아마 그 방법을 추진하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의를 갖춰 단호히 할 말이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만남을 제안한 상태에서 조국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조국 혁신당이 12석이긴 하지만 원내 교섭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 마주 앉는 것과 조국 대표하고 그를 같이 끼워서 세 사람이 이렇게 여당 대표까지 해서 네 사람이 앉는 것은 분위기가 천양지차예요.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래서 아예 뭐 여당 대표도 빼고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한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과 김영삼 총재가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서 할 가능성이 더 높지. 같이 조국 대표를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부담스러워할 것이다. 네, 의원님께서는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떤 얘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 만남의 가능성,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매우 낮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있는 거죠. 이재명 대표도 안 만났는데 교섭단체도 아닌 조국 대표를 만나야 될 이유가 없고 만약 만난다면 큰 틀에서 축하위원 하듯이 이준석 대표까지 포함해서 다 만나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는 네. 이상 조국 대표를 만나게 될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뭐 조국 대표가 지금 현재 뭐 5월 말 6월 초로 나와 있는 자기의 어떤 선거 문제, 재판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더 여러 가지 어떤 조급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내 사면해 달라고 그런 얘기 할 거 아니냐, 앞다르고 뒤따른 얘기 할 거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조국 대표가 저런 제안이 과연 본인에게도 득이 되느냐도 생각해 볼 때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형주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